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표결 거부권 재표결 폐기, 표결 거부권 재표결 폐기. 언제까지 이 무한반복을 봐야 할까요? 최상병 특검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특혜 조사란 비판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들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재표결에 붙인 최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입니다. 여당에서 넉 장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이 통과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의 법안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도 4박 5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발언에 사과했습니다. 5.18 폄훼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을 묻자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한 건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사과했습니다.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어제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낙선한 대표 후보 3명도 함께 했습니다. 이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좀 했죠. 우리 홍총장이 오셨다. 그래.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축하하고.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조금 빠졌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화기애애한 장면들이지만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낙선자들도 부른 이유가 뭔지, 한동훈 대표와는 왜 독대를 안 했는지, 뼈 있는 말들이 오간 건 아닌지, 맥주와 콜라로 러브샷한 뒤에도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4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김재원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가 안 계신 와중에도 저희끼리 축하를 한번 했었어요. 화요일에요.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첫날부터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요.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그 어떤 발언 말씀이신가요? 원내대표의 권한이요. 대표의 권한이요. 그게 우리 당헌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당의 헌법을 당헌이라고 하거든요. 당헌제 63조 원내대표의 권한란에 그 61조의 원내대표의 지휘란에 예.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최고의 결정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뭐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법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의원총회를 주도한다든지 그 안건을 부의한다든지 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집행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은 전부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또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 당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을 겪으면서 네. 당의 권한을 분산해서 집단지성으로 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선배들이 오랜 노력 끝에 지금 20수년간 진행되어 온, 계속 집행되어 온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당대표는 당무에 관해서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공천권이라든가 당의 인사권, 재정권, 당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그리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일반적으로 당의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 이런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했고, 이것이 20년 훨씬 더 해서 과거 원내 총무를 원내대표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원칙을 말한 거지 한동훈 대표를 뭐 겨냥하거나 견제했던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동훈 보면 되겠네요. 대표께서도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예. 의원총회에서 그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당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당대표가 지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의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과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라든가 최고회의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든가, 그리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투톱 체제, 이 세 가지가 오랫동안의 우리 당의 그 당내 민주화의 네. 결실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봤는데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뭐 글쎄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좀 무덤덤해 보였거든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식사 자리에서의 얘기가 더 있나요? 표정은 저게 바깥이고 엄청나게 더운 상황이고 햇빛이 비쳐서 예. 그렇게 아마 사진 찍힌 것은 저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도 서로 굉장히 배려하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만났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갈등이 표출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러브샷 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러브샷은 안 친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안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본 느낌은 이 쇼윈도우 당정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명 넘게 어제 저녁 자리에 모였던 것 같은데 뭐 낙선한 당대표 후보들도 다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 자리에서 화기애애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표면적으로 네. 뭐 식사 삼겹살 먹으면서 러브샷 해가면서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덕담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뭐 최혜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도 있고 줄줄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어질 텐데 그거가 이제 표면화됐을 때 과연 당정 관계가 어제 저녁처럼 화기애애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뭐 싸웠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소통하면서 한 대표 어렵지 않게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기서 의자가 날아다니고 서로 거세게 공세하면서 싸웠던 후보들 간의 토론회 또 그 연설회장의 모습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예. 그 앙금이 그렇게 쉽게 털어집니까? 그 자리 어제 저녁 잠깐 봤다고 털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털고 하지 못하시고 뒤끝 장렬하신 분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니 김기현 대표니 다 그렇게 아웃됐던 거 우리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는데 엊그제 끝나는 전당대회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쉽게 마음이 털어지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지 지금부터 정치력 그다음에 실력 발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실제로 허니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동안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던 거죠. 뭐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그동안은 맞았다면 앞으로부터는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허니문 기간 단축될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않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밀복검입니다. 구밀복검. 예,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얘기는 하지만 뱃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느껴졌고요.
특히나 이분들은 검찰권을 평생 동안 휘둘러왔던 소위 말하는 칼제비들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부터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그 불신의 씨앗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뱃속에서는 서로를 겨냥하는 칼을 지니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김재현 의원도 나와 계시고요. 갈등이 이제 서서히 표출될 것이고 몇 달 안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하셨잖아요.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만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대통령하고 만나서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어야 하잖아요. 예. 통상 그렇게 했고요. 근데 어제는 당대표 출마했다가 낙선한 세 분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일단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낙선자들까지 불러서 같이 그 신임 당대표하고 저녁을 한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래 1등에서 당대표는 됐으나 지위로 봐서는 예. 떨어진 다른 사람이나 신임 당대표나 뭐 동급이다. 아니면 신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으로는 내가 절대로 사진 안 찍히겠다. 예.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도부와의 만찬인데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사람까지 다 불러들이는 경우는 저는 어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러브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전히 어떤 조짐은 계속 숨어 있는 것이고 아마 조만간에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자리에 참석자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넘어갈게요. 근데 또 사실 이제 낙선한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이 세 분이 참석한다고 했을 때 저도 조금 왜 불렀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것은 이게 우리 그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뭐 그래서 자폭전대니 뭐 아마 당이 쪼개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두면 이분들이 서로 조금의 그 감정의 앙금을 풀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또 덕담도 하고 뭐 몇 분들이 물론 같이 했지만 더블샷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로 원래 말을 붙이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네 분 전체를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국회 로텐더홀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여당은 방송 장악을 거부한다고 외쳤고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격돌은 본회의장 안에서도 계속됐는데요. 저는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많이 부족했고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여당 이탈표가 넉 장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통과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표결에 붙인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표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대가 104표가 나왔어요. 네. 108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04표라면 4명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이 194표이기 때문에 원래 300명인데 한 명이 이제 불출석했고 19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당 쪽에서 3표가 이탈을 한 걸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지난번에는 1표였잖아요.
2표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번째 지금 표결에 붙여진 셈인데 또 이렇게 부결이 되고 나니까 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렇지만 이 표결이 거듭될수록 더 표가 늘어날 수 있겠다. 찬성표가. 그런 뭐 위안 아닌 위안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금 발의해서 또 표결에 붙여진다면은 가능성이 조금 더 한 발 다가서지 않을까,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찬성표 던지고 싶은 의원들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론이라는 족쇄가 있어서 아마 부결표 던졌거나 혹은 무효표가 됐거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최해병 1주기도 이미 지났고 또 민주당이나 또 시민단체나 또 유가족들이나 해병 전우회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제발 조금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다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민주당으로서는. 네. 길이 멀어도 다시 시도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회의 표결 앞두고 이제 지도부에서 표 단속을 굉장히 오늘도 강력하게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제2 표결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와 수수가 착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게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얼마나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를 오늘 보여줍시다. 김재현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엔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만찬 뒤에 오늘 의총에서는 그 얘기는 쏙 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은 이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이미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와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우리 확실하게 단결해서 막아내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만 동시에 자신이 밝혔던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 또 민주적으로 당내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러면 우리 당의 의원들의 그 회의체인 의원총회 상정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든가 또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 해서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직권으로 직접 자신이 우리 국민의힘의 법안으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또 전혀 다른 국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법안이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죠. 진행이 돼 왔는데 올해입니다. 5월 2일에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21일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고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가 됐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폐기가 됐는데 윤재관 의원님,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 뭐 찬성하는 국민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텐데 어쨌든 좀 지칠 것 같아요. 상식을 잘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게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순리에 가까운 일이겠죠. 예. 상식이라 하면 어떤 젊은 군인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물에 들어가서 순직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이 순리이겠죠. 그게 네. 상식이겠죠. 근데 그 상식이 이토록 지켜지는 게 어렵다라는 걸 보면서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참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도 아 이건 좀 심하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저 용산이 쫄았길래 저렇게까지 거부를 계속하나, 네.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의 헌정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12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43번 했거든요. 거부권이요? 43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연간 한 3, 4회 정도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15번을 했어요. 해년마다 7번 이상씩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지금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 헌정 상황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또 도입하겠지만 용산이 지금처럼 계속 하게 되면 용산으로 지금 계속 향하고 있는 수사 외압의 몸통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국민의 의혹만 더 커질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꼭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 더욱더 점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상설 특검은 그 특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민주당에서 조금 상설 특검법에 변경을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논의되는 게 보통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회장 정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별 의미가 없다고들 생각을 보통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299명이 참석해서 1명이 불참을 했는데 그 불참한 1명이 천하람 의원이고 아마도 표결에 참여를 했으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국힘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1대에 저 법안이 폐기될 때 이후에 새로 구성된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었던 22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21대 국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은 됩니다. 근데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정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려면 예.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안으로 법안 발의를 해야 돼요. 의총 열고 거기서 대법원장 추천이 됐던 뭐 변협회장 추천이 됐던 자기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될 거고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이제 지도부에 같이 오늘 회의도 하셨고요. 좀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재의결 된 현행 그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는데 당력을 총동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앞서 저 연설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었으니 그럼 당내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역시 우리 당의 당헌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많이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적으로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거치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그에 대한 상당한 보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지금 현재
최고위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내용을 직접 거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희정 의원님, 지금 뭐 이제 특검은 지금 단계에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방송사법도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 양당에서 충돌하는 지점인데 필리버스터를 4박 5일 동안 하기로 했어요. 예, 지난 7월 초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 하다가 강제 종료시킨 바가 있죠. 가장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4가지 법안에 대해서 건건히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되면은 강제 종료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7월 초에 경험해 봤듯이. 예. 그래서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저녁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2016년 테러방지법 때 그때 필리버스터가 역사적으로 9일 동안이 계속돼 가지고 38명의 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2016년에 기록을 세웠었는데 또 그 이후에 보니까 2020년에 국정원법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그게 예. 최장 기록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한두 사람 정도면은 이미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했을 텐데 왜 이걸 그때 못했을까?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될 텐데 그거를 못하고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거부권 행사가 될 거라는 것도 너무나 뻔한 순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어떤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그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 청문회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본부장 하실 때 호텔 결제만 5천만 원을 했어요. 주로 5성급 특급 호텔에서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이나 결제하고 그 CEO가 광고 유치를 하거나 협찬 유치를 하는 게 아주 거의 90% 이상이 바로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전하면 역시 성심당 아니겠죠? 성심당? 성심당.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요. 노소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109만 7,900원을 결제하신 내역이 있어요. 사실 제 개인 카드 분석을 저희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아마 이름이 성심당하고 이게 카드 회사가 달라가지고 저런 걸로 접대를 어떻게 뭐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거래 패턴이 좀 이상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고요. 참고로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치킨을 먹지 않습니다. 결국 그 벌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결국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 10,000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습니다. 자, 네 분 말씀 한마디씩만 듣고 갈게요. 일단 김지현 의원님, 법인카드 안 썼다고 했는데 성심당에서 쓴 게 나왔거든요. 이게 국회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근데 뭐 자기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선 따져볼 수 있는데 기억이 그 성심당은 간 적이 없다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썼다고 했죠. 뭐 한 번도 안 쓴 것 같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직원에게 맡겼다고 하니까 진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카드 사용 내역은 아무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은 그냥 이준숙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또 아마 직무가 개시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목표는 이준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지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차단해 보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무조건 그 시비를 걸겠죠. 아마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티끌만한 흠이라도 잡아서 또 탄핵이다 하면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저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김용남 위원님. 그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지금 대략 호텔에서 5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회에 5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급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데 다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접대 활동이었다. 그런데 선물을 누구에게 줬는지는 뭐 기억이 안 난다 내지는 밝힐 수 없다라는 취지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정말 대전 MBC 사장이 저렇게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접대하고 뭐 선물도 하고 실제가 그렇다면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역할은 뭔가요? 코바코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개별 방송국이 방송 광고 이렇게 수주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 광고 판매 행위를 그러니까 광고 수주 행위를 대행하는 업체로 만든 기관이 한국방송광고공사잖아요. 네. 이준숙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그 코바코는 해체해버려야 돼요. 개별 방송국 사장들이 저렇게 돈 써가면서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선물 사갖고 뿌려가면서 광고 수주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 코바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저 이진숙 후보자의 그 해명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예.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희정 의원님. 뭐 일단은 이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그리고 뭐 몇천 원짜리부터 뭐 이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단위도 있더라고요. 네, 시체 말로 굉장히 지저분한 법인카드 사용처럼 보여져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당당하게 무슨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뭐 현장 가서 볼 테면 봐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관도 그렇고 노조에 대한 입장이나 그동안 탄압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지고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글에 이제 그 댓글 좋아요 눌렀던 것에 대해서 무슨 아까 사죄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부분에 사죄는 했습니다마는 개인의 입장을 물었을 때 본인이 가치와 철학이 있으면은 이 현대사에 굉장히 이 그 민주화를 위한 그 수많은 어떤 그 유공자들 또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도리이자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건건히 입장을 밝히지는 못합니다라는 말로 비껴가더라고요. 12.12 사태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방송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 그런 것들을 견지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럼 본인의 가치와 철학에 배치되는 어떤 방송의 내용이라면은 그거는 본인이 탄압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가치와 철학, 노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결단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예.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될 사람을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든 것이죠. 꺼내든 카드인데 지금 까보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책임하고 사실은 비겁한데요. 아니 법카 사용 내가 확인해봤는데 그게 안 나왔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아래 직원 탓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 정부의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윗사람들은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 아래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요. 그 DNA가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방송 장악과 관련돼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방통위가 저렇게 독임제의 방식으로 운영시키는 게 맞냐?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계속 하느냐. 그리고 한 명밖에 없는데 부위원장 한 명밖에 없는데 왜 KBS와 MBC 박문지 이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느냐. 예. 합의제로 운영해야 되도록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탈법과 불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얘기하면서 남의 티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본인에게 바이크가 주어지면 남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준숙 후보자는 여러 가지 그 MB 정부의 때 공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노조와의 문제, 뭐 법인카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세월호에 관련된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난 사람을 지금 무리하게 끌어오면서 계속 잘못된 인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용산에서 결자해지를 했으면 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탄핵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역사인식도 없고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손가락 운동 뭐 이런 말이나 하는 저런 공직자를 어떻게 계속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탄핵 뭐 정해진 거 아닌가 뭐 그냥 무조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탄핵이 필요한지 저 자리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인지를 이번 청문회에서 이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넘치고 있는데 제가 세 분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0초만 드릴게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은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직무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러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예, 기관장이 아니어서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탄핵 소추를 내버리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준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그 사이에 또 탄핵 소추를 하면 완전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부위원장까지 탄핵 소추 대상에 넣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은 뭐냐면 지금 방송통신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지금 이준숙 후보자의 도덕성 또는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품백 사건은 처벌 규정도 없는데 영부인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로 불거진 여러 논란도 해명을 했습니다. 첫째, 장소 문제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건 보안상의 문제였고 수천 명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검사의 핸드폰 제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뭐 녹음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기를 켜놓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테러리스트가 뭐 검사님 이런 거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는 보안이 새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휴대폰에 폭발물이 설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007 영화 같은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제가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분 생각을 다 듣고 싶습니다. 검사 핸드폰에 폭발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받았어야 됐다라는 건데 먼저 이제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야, 정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지는 그 주변의 그 답변 내지는 태도는 점입가경인데요. 이게 보니까 아니 차라리 저 정도
그 얘기를 할 거면 차라리 검사 중에 친민주당 성향의 뭐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떡하냐,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하든지 누가 원격으로 그 검사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배터리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검사가 녹음을 하거나 뭐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할 위험이 있어서 그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글쎄 저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걸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건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이 특히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초반부터 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좀 해괴망측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그 주장도 뭐 몇 차례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요. 저 정도 되면 폭발물 여기까지 나올 정도 되면 이거 듣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감찰 얘기에 뭐 사표 내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얘기에 들고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이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물이 문제가 아니고 민심이 폭발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 출장 조사 이런 것 때문에 해명 나오는 것마다 거기서 나왔던 뭐 이야기들 하나씩 보도 나올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마지막 이 돌을 던지네요. 폭발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건국일에 이렇게 뭐 영부인이 가서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받고 한 것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저 최주희 변호사한테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역대 건국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넘치는 영부인도 처음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처음 가져보는 영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안전한 검찰청 가가지고 조사 받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폭발물 얘기까지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이어갈 셈입니까? 그리고 호랑이도 아니고 이빨 빠진 고양이 된 이 검찰총장 이제 뭐 감찰하겠다 그랬다가 뭐 진상 조사하겠다 그랬다가 진상을 파악하겠다까지 수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항복한 셈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그 대화 속에 나왔다는 보도가 된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하고 중앙지검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요. 그러면은 이 출장 조사나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실이 알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여사가 굉장히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안이 새 나가면 조사 중단하겠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장소도 막 이렇게 정하고 핸드폰도 막 걷어들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보통 피의자들이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조사받을게 하면 다 그렇게 들어줄 건가요? 그렇게 해야만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는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검찰총장은 이빨 빠진 고약이 된 거니까 빨리 사표 내고 물러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의 민심 정말 좋을 일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용산의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왜냐하면 영부인에 관련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려면 그 메시지와 관련돼서는 용산과 협의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협의마저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전마마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력설 1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용산의 어느 누구도 그 관련돼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 이런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러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을 테러범 취급한 거잖아요. 테러범 취급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검찰 역시 정말 문제는 이제는 검찰이 문 닫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배달의 검찰이라는 그 용어도 요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출장 가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고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동안에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중전마마 앞에서는 완전히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위를 좀 조절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검찰이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선, 그 선마저도 이제 지키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인지, 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근데 이제 저분이 일단 대통령실 직원이나 또는 관리 그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분이 아니고 영부인 변호사죠. 예, 김건희 여사 개인 변호사잖아요. 근데 저분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무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또는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참 부담스럽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러나 저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조사를 받은 장소가 경호실에서 관리하는 경호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을 관리하는 경호원들은 항상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해서 경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색이라든가 또는 금속 탐지, 더 나가서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물건은 보관을 하게 시키거든요. 예.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대통령 그 만찬 장소에 갈 때도 당의 최고위원들 예, 당연히 제출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 반환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 경호동에 들어갈 때의 절차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스파이 앱에 의해서 도청을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원격 폭발 장치에 의해서 폭발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이유에서 보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제가 갔을 때는 정보기관에 시찰을 갔는데 정보기관에 들어갈 때도 당연히 이 스마트폰을 보관하거나 심지어는 국회에서 정보기관 관련 보고를 받을 때도 전부 다 그 스마트폰을 보관을 시키더라고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인데 저분이 좀 과도하게 오바를 하고 과다한 변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호동에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요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그때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예. 그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때 직전에 퇴직하셨나요? 네. 근데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 경호처에서 휴대폰 뺏어갔다는 얘기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경호 대상이라 그 폭발 가능성이 있는 핸드폰을 뺏었다고 하면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조사받는 당시에는 왜 검사 핸드폰 안 걷어갔어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현재 우리나라가 상식 밖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상식 밖으로 운영되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인물은 영부인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지나버려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5.18에 대한 대통령의 말에 말과 동의합니까?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뜨겁습니다. 청문회에서 인상적인 질의를 한 분을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청문회에서 MBC 기자 선후배의 인연을 꺼낸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향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랬고 언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진숙 후보자가 87년에 MBC에 들어왔는데요. 제 이제 9년쯤 후배가 되고 그 뒤에 아마 9년 정도 같은 MBC에 있었죠. 그때까지는 참 아끼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그다드 종군 기자로서 국민들에게 늘 이름이 알려졌었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이제 국민들께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사의 간부가 돼가지고 후배 기자들을 유배시키고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방송 장악의 선봉장으로 등장하면서 그때 알려진 이름은 악명이었죠. 참 그 두 가지 얼굴을 대면하게 돼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후보자가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모습,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 노조를 탄압했을 때의 모습, 그 두 모습 중에서 어떤 면이 본질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되게 이제 그 전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좌에서 극우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되게 내부에 자기 분열 증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웬만하면 변치 않거든요. 예. 그 변하려면 그 동인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은 과도한 자기 욕심, 출세욕이라고 할까요? 권력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것이 이진숙 후보자를 변절하게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92년도에 이진숙 기자가 아마 5년 차쯤 기자 때 공정방송을 내걸고 MBC 노조가 50일 파업을 벌일 때 가장 격렬하게 앞장서서 투쟁했던 기자거든요. 예. 그때 공정방송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노조를 사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조가 보도국장 편성국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도국 국원들이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걸 맞서서 싸웠던 기자인데 이제 정반대로 그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총을 거꾸로 잡고 이제 노조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글쎄요 자다가 보면은 어떤 게 자기가 진짜 이진숙 A가 진짜인지 이진숙 B가 진짜인지 막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어록 중에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한번 줘봐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진숙 후보자를 변질시킨 것은 권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출세욕,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뚜렷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5.18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본인이 이제 가치관과 역사관을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 이제 회피해 갔는데요. 어쨌든 그 5.18을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최대 후원자인데다가 또 본인이 그 좋아요라고 쓴 댓글이 누른 댓글이 뭐냐면 5.18이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글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극우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서너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5.18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은 그 5.18이 폭도에 의해서 일어난 선동이라는
전두환류의 그런 주장을 믿지 않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가 어떤 배후 세력에 조장됐다, 유도되고 조장됐다는 그런 발언.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그 인식, 또 세월호 노란 그 세월호 배지에 대해서 참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이렇게 그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것들이 극우의 판별법에 딱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면 본인은 이제 극우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 극우적인 사고의 특징은 이제 거기에 합리성이 없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거기에 인간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인물을 골라서 방송통신정책 감독권을 갖는 그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한 윤 대통령의 용인술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진숙 A, 이진숙 B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사인으로서 글을 쓴 것이거나 뭐 공감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사인, 자연인과 공직의 이제 그 구획을 가지고 그건 뭐 옛날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공직을 맡는 사람은 자연인일 때, 사인으로 있을 때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 어떠했는가, 가치관과 역사관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는 가장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로 사실 청문회에서 판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결국 임명 단계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럼 민주당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예.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또 이진숙. 이제 민주당은 이미 당론이 정해졌어요. 이제 불법적인 두 사람 방송위원이 뚝딱뚝딱 두 사람이 만나서 중요한 방송 정책을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 위법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이동관 탄핵 발의했듯이 김홍일 탄핵 발의했듯이 또 이진숙 탄핵 발의하고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도주하고 사퇴하고 그러고 할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어떤 분이 그 앞 프로그램에서 정말 국정을 상식 밖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선진국의 징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입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크게 대통령의 책무가 국민 통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정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먼저 할 것이 박문진을 이제 6대3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MBC 사장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MBC 구성원들을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그래서 MBC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예. 다음에 또 인터뷰에 한 번 더 나와주시기를 스튜디오에 바라겠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가 겹쳐서 전화로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유효화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준 것에 대해서 제가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6위 티몬, 7위 위메프. 두 기업에 대해 이미 몇 주 전부터 온라인상에선 파산설이 돌았습니다. 지난해 티몬은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예견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일이 다 터지고 나서야 사과를 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뛰어야 산다. 뛰어야 가볍게 산다. 올 여름도 가벼운 가격으로 국민런 썸머 홈플런. 프로메가 20여 년 이어진 연구. 세계 판매 1위 원료. 종근당 건강 직접 제조. 대한민국 혈행 건강에 책임을 다하다. 1등 오메가3 혈행 건강 프로메가. 일본 여행도 트립닷컴. 34년 만에 슈퍼 엔저니까 비행기 값도 슈퍼 최저가로 오네가이시마스. 대박. 일본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꿈이 없다고 꿈이 없나요? 찾았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